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공직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석 총리는 총리실 주도로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적 책임이나 인사조치를 할 사안도 있다며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관여 정도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먼저 관련 보고를 진행하면서 나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외교부의 계엄 옹호 전문 발송 등을 정부 내 계엄 동조 사례로 들며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TF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면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닷새 만에 후속 조치가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곧바로 총리실에서 구체적인 TF 운영 계획도 내놨다고요? 네, 총리실은 우선 정부 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9곳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되는 기관으로는 합참과 검경,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총리실 소속 총괄 TF와 함께 열흘 내로 기관별 조사 TF를 구성해 이중 구조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탄핵 선고 시점인 4월까지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 된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는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공직사회의 동요 방지를 위해 단기간에 조사를 끝내겠다며 내년 1월 말까지 기관별 결과를 보고받고 2월 중순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노대행은 오늘 연가를 내고 용퇴할지 고심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노만석 대행이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 같죠. 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노 대행은 대검찰청 내부 논의에서 용퇴를 결정해달라는 간부들의 요구에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거취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행은 이틀 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어제 대검 간부들과 만나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노 대행은 항소 만기 당일에 법무부 측으로부터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항소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견까지 전달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검 연구관들에겐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의 항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도 초임 검사의 글이 내부망에 올라왔는데요. 검사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도 되는지, 항소를 포기하면서까지 살릴 수 있는
검찰은 직접 수사권인 것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앞서 어제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항소를 포기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결정은 납득이 안 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차장검사급인 일선지청장 8명도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 연구관 20여 명은 노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포함해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네,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 개입은 없었다며 노대행이 사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수사팀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입장인데요. 정성호 장관은 취임 이후 노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도 없고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항소 여부에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 얘기한 건 주요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사유가 있는지 당연한 의사교섭 과정을 거친 거라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 장관과 노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권뉴스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친윤 정치검찰의 학명으로 규정해 검찰개혁과 연관을 짓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며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민주당 이번 사태를 친윤석열계 정치검찰들의 항명, 즉 검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묻고 신중히 판단하란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검찰개혁 분위기로 조직이 없어질 위기 속에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를 반성하긴커녕 집단 행동을 한다며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나 김건희 씨 수사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건희 사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항고 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닙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SNS에 글을 올려 내란의 뿌리 국민의힘 본질은 역시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신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국민의힘이 마치 파블로프의 개와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다며 검찰 해체까지 이제 10달 정도 남았는데 그 과정도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걸 두고도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향해 이런 심각한 공직기강 회의를 왜 두고만 보는지 모르겠다며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드러내는 장이 됐다며 마냥 불리한 이슈가 아니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했던 신중하게 판단하란 말은 장관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런 얘기도 압박으로 느꼈다면 그건 검찰의 자격지심에 지나지 않는다 반박했습니다. 7천억대 범죄이익 국고환수가 불가해졌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대표적 가짜뉴스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한편으론 엄밀히 말해 이 대통령은 이 사건 당사자는커녕 불똥만 맞은 피해자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는 건 선을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화면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고요? 네, 국민의힘 오전 대검찰청에 이어 오후엔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 이번 항소 포기를 정성호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2번이나 올라왔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란 말이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노만석의 난을 만든 정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며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하자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김만배 일당의 7,800억 비리 자금 속 대장동 그분의 몫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만큼 국조부터 청문회, 특검 등 모두 다 받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잠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첫 운동장이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해 열리는 건데 다만 회의가 열려도 항소 포기 안건이 상정될진 추미애 법사위원장 결정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회의가 이뤄질진 불투명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출석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입니다.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모두 필요성은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작 기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이렇게 각각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상태라 여야 합의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오후 5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최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최상병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최상병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 50분쯤 이곳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해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변호인 접견을 진행한 뒤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오후 1시부터 다시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오늘 조사는 먼저 수사 외압 의혹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은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 1년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조사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까지 조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특검은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김 씨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마치지 못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증거 은닉 등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은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원장은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법정에서 다 진술했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480여 쪽 분량 의견서와 PPT 150여 장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영장의 기각 사유였던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의미 있는 증거를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새로운 범죄 사실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무너진 보일러 타워 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개의 발파 해체가 오늘 오전에 완료됐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조금 전부터 구조대원과 장비를 투입해 매몰자 수색과 구조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발파 작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파 작업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고로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쪽에 서 있던 4호기와 6호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파 작업은 4시간 전쯤인 오늘 정오에 진행이 됐습니다. 폭약이 터지는 굉음과 함께 타워 2기가 동시에 쓰러졌는데요.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사고로 무너진 5호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무너졌습니다. 발파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매몰자 수색과 구조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보일러 타워 5호기 아래에 매몰된 작업자는 4명입니다. 2명의 위치는 확인됐지만 다른 2명의 정확한 매몰 지점은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조금 전 오후 3시 40분부터 작업자 위치가 확인된 곳에 중장비와 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앞으로 구조대원 70여 명이 24시간 교대로 투입되고 크레인과 빔커터 같은 중장비 8대도 활용합니다. 실종 상태인 작업자 2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도 현장에 투입됩니다. 김영훈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구조대원과 작업자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남은 매몰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회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60일의 기한을 주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완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뉴욕발 훈풍에 우리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해 4,100선을 회복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나란히 올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화동 기자, 우리 증시가 4,000선 탈환 하루 만에 4,100선도 회복했는데요.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는 1.3% 오른 4,124로 출발해 장 초반 2% 넘게 오른 4,187까지 올랐습니다. 4,200선마저 넘는 것 아닌가 기대를 모았지만 그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는 0.8% 오른 4,106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에 이어 외국인이 순매수에 가세했지만 순매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2천억, 외국인이 800억 원이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7일 만에 순매수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6% 넘게 장중에 올랐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는 10만 6천 원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는 64만 6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3,500원, SK하이닉스는 61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메모리 반도체 회의론을 제기했던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17만 5천 원, SK하이닉스는 73만 원으로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5.8%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2.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SK스퀘어, 한국전력, 두산이 7% 이상 급등했고 현대로템,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지주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 오른 893로 출발해 2분 후 900선을 회복했지만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5% 내린 884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하며 지수가 하락했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6원으로 출발해 지난 4월 10일 이후 7개월 만에 1,460원을 넘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1,463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450원대에 올라온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셧다운 해제가 임박하면서 해제 이후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 입장을 취하면서 원화 가치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70% 넘게 오른 가운데 5대 그룹이 전체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리더스 인덱스가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상장사 368곳의 시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시총은 올해 1월 2일 1,661조 7천억 원에서 지난 3일 3,030조 5천억 원으로 82.4%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총 상위 5대 그룹인 삼성과 SK, 현대차, LG, HD 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 45.9%에서 52.2%로 상승해 대형 그룹 중심의 쏠림이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분위기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삼성과 SK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장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이번 달 들어 일주일 만에 1조 2천억 원 가까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9,1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말과 비교해 1조 1,800억 원 늘어 2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폭인 9,2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7일까지 증가폭만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 659억 원 급증했고 일반 신용대출이 1,148억 원 늘었습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모든 정치권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는데요. 노 대행은 오늘 휴가를 낸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 모습부터 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항소 포기는 나의 결정이라고 했던 노만석 대행. 어제 대검 연구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항의를 받으면서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거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대통령실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사실상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시사한 내용입니다. 또 노만석 대행은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해 거취를 놓고 고심하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이후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어제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이번 일에 그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법무부 장차관이 저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검찰 수뇌부가 항소 포기를 강요할 아무런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을 끊고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하나 없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핵심은 검찰 윗선에 외압이 있었는지 이게 논쟁의 핵심인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등 항의차 찾아온 후배 검사들 앞에서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나도 무척 괴롭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상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시인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뭐 관계를 고려했다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지금 아직 워딩은 뭐 비공개 그 연구관들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저런 그 처음부터 이 판단을 할 때 그 당초 노만석 그 대검 차장이 한 얘기는 그 수사팀과 중앙지검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해 다 듣고 내가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결정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의미인데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는 게 그런 거를 고려해서 내가 내린 결정이라는 건지 그렇다면 문제는 없어요. 다만 고려가 아니라 무슨 압력을 받았거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용산으로부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뭐 어떤 지침 아닌 지침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 봐서는 압력이나 지시, 지침 뭐 이런 보다는 고려했다라고 해서 고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전적 해석을 할 때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결정한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저게 용산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노만석 대검 차장과 또는 대검 관계자들과 용산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통화했거나 당시에 이것을 협의했다는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표현만을 갖고 바로 대통령실이 대검 차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별도 입장이 없고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사후 보고만 받았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경우에는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입장을 후배들에게 밝혔다고 전해지고요. 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은 검찰을 위한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게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 당시는 총장 그러니까 직무 대행으로서 자기의 권한이었고 자기의 판단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와 협의했고 또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구체적 또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제 정부가 개입됐다는 것이죠,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총장 지금 대행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으로 사실상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노만석 대행에게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뭐. 특히 용산하고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결정을 하기까지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법무부 여기에 입장을 갖다가 검찰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양심적으로 고백한 거거든요. 오늘 휴가를 내고 이제 집에 쉬고 있지만은 노만석이라는 사람이 검사 생활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 것인지 깊게 고민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뭐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학대되는 부분은 또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어떤 여러 경로로 또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 사건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항소를 결정하기로 한 이 결재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검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서 이걸 법무부한테 그래도 보고하는 행식을 취했을 때 법무부 입장이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지금 대행의 사이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자기가 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뒷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예압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결심을 한 거지만 그 결론은 그게 검찰이 공소권을 포기하면서
검찰 살린다는 게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 10개월 후면 이제 공소청으로 변할 검찰청의 운명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진솔하게 이 부분에 잘못된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 검찰 후배들에게, 검찰 조직에 자기는 이제 진솔한 입장을 밝혀야 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총장 대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만석 차장이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엔 처신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당초 얘기했던 거하고 좀 더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저 사람 만났을 때 저렇게 얘기하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진우 그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했잖아요. 당초 그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그럼 대검 차장의 생각이 달랐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둘이 같았던 건지, 그것도 애매해요. 마치 그 대검 차장과 이후의 설명은 대검 차장과 저 중앙지검장이 같이 항소하자 해서 법무부인데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바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항소를 하지 않는 쪽의 입장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그 별도로 그 휴가 연차 내고 지금 나오지 않는 것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해 보여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솔직한 얘기로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전화를 받고 압력이 있었으면 압력을 받았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런 의견을 받았고 결국 결론적으로 내가 판단했다. 대검 지금 현재로서 대행이기 때문에 네. 노만석 차장이 대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그 순회 그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자신의 입장 표명과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 외압이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좀 예. 명백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은 각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돌리려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여야 모두 검찰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포기 규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규탄한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습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민주당 이번 사태를 친윤석열계 검사들의 난 검란으로 규정하고 친윤 정치검찰 신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국민의힘이 마치 파블로프의 개와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늘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철도 공들을 할 것을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 실은 한몸 공동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는데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이제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국회 입법 권력의 절대 의석 부족으로서 현재 그런 게 지금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안의 엄중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는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청래 당대표나 어제 민주당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잔재 검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난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해서 직연 부정판사뿐만 아니라 또 당시 한국권을 갖다 포기한 그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특검 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도 아마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될 건데, 이 부분도 역시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거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가지고 행사 책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기해야 할 검찰의 그런 이제 항소권을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전형적인 공소권 이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 행불권을 갖다 이임받은 검사가 직중을 방기한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행사적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검사는 공소권 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될 검찰이 공소를 갖다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권한을 걷어 차버린 건데 아직까지 내년 정보조직법 개정이 돼가지고 검찰청이 해체되려면 1년 넘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럼 검찰의 기능이 그때까지는 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이루어져야만이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가 잘 유지가 될 것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일찌감치 공소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항소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정을 갖다가 검찰총장 단독이 내린 게 아니라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검찰이 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결심을 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윗선이 어떤 그럼 법무부 정성호 장관선에서 이런 예합이 행사된 건지 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이 예합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지금 현재 이런 조사 기능을 다 동원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이걸 밝혀야 될 사안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히 이번 사건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지금 항의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반면 민주당은 지금 워크숍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찰떡 공조를 강조하면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친윤 정치검찰의 신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파블로프의 개 같다 이런 강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네.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 개인 한 개별 의원의 이제 그 SNS 내용이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그렇게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당의 공식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김병기 원내대표 표현에 따르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검찰이 또 이렇게 다 반발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앞서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돼서 재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그때도 심은정 총장이 그냥 결정을 했어요. 수사팀은 항고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뭐 그렇다고 무슨 비판이 있었거나 반발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비호할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일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민간업자들이 과도하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당하게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라는 것은 좀 정의가 된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일부 성남 개발공사 당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부당한 불법 행위에 공조해서 막대한 이 차익을 남겼다 해서 이 재판이 진행됐고 형량이 구형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형된 형량을 보면 대체로 일부 인사 같은 경우는 형량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대략 한 70% 정도 수준에 육박하고요. 5명 중에 2명이 그렇죠. 구형량보다 낮게 나왔고 3명이 높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2명만 유동규 씨를 포함한 2명만 한 1년 이상 더 나오게 됐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징역형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대검의 관련 규정 2분의 1 이상의 형량이 됐을 때에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정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성호 법무장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중단돼 있어요. 관련돼서 이 사건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에 만약 재판이 제기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 썩 그렇게 유리하거나 어떻게 작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건들은 별도의 심리가 이루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마치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을 비호한다든지 뭐 이 사람들과 뭐 또 우리가 정치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이 내용을 결정했고 사실 이 내용이 여당과 협의한 내용도 아니에요. 저희도 그냥 임박해서 뉴스를 통해서 대부분 다 알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다. 이게 대검에서 스스로 대검 차장이 법무부나 또는 관련 수사팀의 의견, 중앙지검 등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누군가
정치적 압박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사실관계가 다른 거죠.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을 비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두고 같은 점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재판과 상관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량도 형량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추징금이죠. 7,800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1심에서는 400억 원만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국가가 추징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대통령 재판 중단 등으로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또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낸 쪽이 피해 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받을 기회가 사라진 만큼 민사재판에서 그 피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7천억 원대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대표적 가짜뉴스입니다. 정말 가짜뉴스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러면 성남개발공사라고 합니다. 성남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민사로 이것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민사소송 과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났는데 민사소송 쉽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정말 나서서 범죄자에게 이 돈이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의의 여신 DK가 한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8년 이하의 형을 살고 나오면 그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그냥 그대로 in my pocket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인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제 이거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면 된다. 형사재판으로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안이한 인식으로서 이렇게 검찰이 이제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또 그 내용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은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 김만배 일당들이 그 다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면은 민사 소송으로 통해서 그걸 다 한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상 행사에서 이미 무죄 처리된 걸 민사에서 어떤 법정이 그 민사에서 그걸 갖다 친절하게 그렇게 그걸 다시 추징할 금액을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 국고로 환수해야 할 그런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 규모가 4,895억으로 추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400여 정도 이걸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기 이전에 검찰은 이미 김만배 씨에게 이 추징 보증금만 하더라도 2천억 가까이 지금 추징 보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김만배 씨가 이제 1심 8년 사라고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돈을 갖다 이제 본인이 사용해도 아무 이제 문제가 없어. 대들 검찰이 추징 보증한 이걸 이제 풀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2천억마저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심 이제 재판 결과에서도 수뇌부 결정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갖다가 유동규 씨가 한 것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뭐였는가 이 대장동 일당들의 정언에 쏠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 항소 포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장동 일당들이 그러면 허리 말한 성남시의 수뇌부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앞으로 항소심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밝히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더 이상 뭐 허리만의 형량이 높아질 이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징금도 더 이상 이제 뭐 검찰이 주장대로 법원이 더 이상 이걸 추징 결정을 더 내릴 수도 없어. 이런 결정을 왜 항소 포기를 했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이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검찰에서 이건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장동 재판의 앞으로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개별적으로 이 대장동 지금 현재 배임 사건이 있는 것이고 또 정진상 전 비서실장도 여기에 대한 또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면죄부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건을 갖다가 왜 굳이 검찰 뭐 실무선부터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권한 대행도 항소권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게 결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갖다가 왜 법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항소를 포기하게끔 압박을 그러니까 가했어요. 보통은 형사소송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 돈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좀 더 복잡해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 성남도시공사가 이제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액에 대해서 이제 얼마가 피해인지 또 산정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서.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지금 마치 그 국민의힘이나 일부 그 검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추징하지 못한 돈이 당초보다 추징 못한 돈이 한 730억쯤 되는데요. 7,300억. 7,300억이 마치 다 추징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검찰이 구형을 했지만 그걸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하게 그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그 7,300억이라는 돈이 추징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마치 이걸 추징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실현된 것처럼 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검찰이 항소할 기회가 있어야 이제 또 새로운 재판에서 이 정도는 추징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기회를 그런 놓치는 측면에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결정 메커니즘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수뇌부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정치적 고려나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건 보고를 했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2심 가서도 이기기 어렵다. 판결문을 보니 이런 판단들 했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있었는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노만석 대검차장이 왜 그런 판단에 근거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는 판결문도 보면서 판결문의 내용 결과 이건 아무리 2심을 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라는 실익이 없다든지 이런 판단을 갖고 그 결정을 했다라는 뭔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성태 대표님하고 다른 자리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검에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밝혀줄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항소를 하던지 항소를 포기할 거면 포기한 이유를 명확히 하던지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주셨어요. 홍 대표님 말씀이 이제 이런 거예요. 1심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줄 그 480억의 뇌물 부분은 직접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그 대신 성남시로부터 개발 특혜 이익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배임 그러니까 성남개발공사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개발 이익금을 갖다가 추징할 때 그게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7천여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이 구형 당시에서 내린 것은 4,895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툼을 이제 남겨둔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있은 거예요. 그걸 갖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신성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대검차장 시절에 2001년도 그때 정치권이 연루된 4살을 무마시킨 혐의로 그래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2007년 대법원에서 직권 남용 혐의 유죄가 돼버렸어요. 신성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이번 사안이 그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건 즉 이 말이 검찰은 이렇게 하급 검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그런 직권 남용을 법무부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감독권을 가진 장관하고 그리고 총장대행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이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진행자에게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해서 시선을 모았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정성호 장관이 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으세요.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이 질문은요. 박주민 의원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여야 입장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의견 참고냐 압박이냐를 놓고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참조냐 압박이냐를 얘기하고 있다는데 지금 앵커님께서는 압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압박이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 개인이. 그렇지는 않죠. 압박이란 말을 검찰총장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네, 제가 질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 보좌관께서 나오셨더라고요. 이분 대장동 변호사 아닙니까? 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저는 SBS에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섭외는 방송국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을 두고 많이 격앙이 돼서 진행자들에게 오늘 유난히 화내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화를 내야 되나요? 두 분이 화를 안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너무 민감하니까 이제 뭐 여야 정치인들이 다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될 의무는 정치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은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당일에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 그 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전혀 검찰 지금 총장 권한 대행에게 예합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총장 대행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밤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걸 갖다가 포기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치맥집 이렇게 CCTV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치맥 파티까지 했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실이나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 지금 대장동 1심 사건의 항소심 이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해난이었다는 걸 이걸 방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건 예합 주체로서의 그런 의혹을 피해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저건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날 그 국회에 나왔어요. 예결위에서 질의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질의응답하고 자기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서 돌아가면서 자기 관계자들하고 맥주 한잔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장동이 그 항소 안 했으니까 우리가 축하한다고 파티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그건 뭐 김성태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정부 측 관계자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날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나면 회의가 종료되면 잠시 이제 가는 길에 저녁도 되게 못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가는 거지. 저걸 마치 대장동이 항소가 안 됐기 때문에 신나서 축하 파티했다고 갖다 붙일 내용은 아니에요. 항소 포기 당일에 이럴 때 좋은 용어가 겸사겸사입니다. 겸사겸사. 정성호 장관이 치맥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치킨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란 관련해서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올해 안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공무원들 인사 시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개편도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장기화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근데 저는 이 대통령 말씀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하는 게
그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확실히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면 특검이나 또는 뭐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미 처벌 대상에 올라갔겠죠. 기소됐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담 정도나 또는 그 여지에 따라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또는 기타 행정조치 등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서 해당 부처에 관련된 부처들의 그 내부적 조사를 아마 지시한 것 같습니다. 예,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이거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어제 나왔는데요. 송미령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들어오셔서 뭐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건 총리님께는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들, 행사 이런 거를 총리님께 대신 가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그냥 뭐 몇 가지 지시들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송미령 장관이 눈물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뒤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어떤 걸 방증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적으로 자신의 그런 일방적인 판단과 그 오판에 의해서 이 12.3 비상계엄은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 계엄을 만료하기 위해서 독대를 했지만은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1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걸 알았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송미령 장관의 어제 이제 정언 입장이에요. 결론은 저런 정언들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확고한 자신의 계엄 의지, 이걸 갖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곤란할 것이고, 나름 한덕수 또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는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그날 대통령을 갖다 만류하고 뭐 그런 저지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내란 관련 지금 재판에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정언을 한 것이죠. 예. 뭐 나름 뭐 본인 소식껏 했겠지만은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저분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또 장관으로 연임까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거기에 같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나가야지. 자신은 그런 걸 알았다면 그 자리에 안 왔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진술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이재명 정부에 같이 장관을 몸을 담고 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공감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연임이 된 유일한 장관 송미령 장관이 이렇게 증언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것 좀 가져와라, 그 정황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저는 그 본인의 직무의 그 어떤 책임성, 중대성,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결정했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이했고 어차피 이런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 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와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 뭐 정말 대통령 선거의 비극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셀럽 같은 경우가 돼가지고 그대로 검증 없이 뽑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정치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제가 몇 번 놀란 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도 그 곽정근 전 사령관과 그날 10월 1일 국군의 날 끝나고 폭탄 좀 마시면서 술 많이 만취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만취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유고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마치 그런 일이 일상적이었다는 듯이 너 당신 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만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서로 모르잖아.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며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아시겠지만 12월 달이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2달치 연말 대목 시즌이에요. 다 취소돼 가지고요. 장사 망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 국민적 피해를 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 이거 해보면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 대한 전혀 공적 책임성을 인식하지 못한 대통령 아니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관련 새로운 증언이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죠. 문체부 장관에 이어 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강하게 우려를 표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오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 종묘를 이렇게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께서 뭐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뭐 눈이 답답할 거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게 김건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지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시 발상은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무리를 빚었던 서울시가 이제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이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 나와요.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김민석 총리의 그 지위와 지금 현재 입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문화체청장이 이제 종묘 문제라 가지고 서울시 세운 사고구역 재개발 문제가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걸 중재 조정해 가지고 즉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단체 간에 이거 원만하게 처리해 가지고 그런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종묘의 문화재청도 그 가치도 해소되지 않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요즘 김민석 총리 이 사람이 요즘 아주 꽃놀이패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겹장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년 8월 뭐 지방선거 끝나고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생각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 판에 김민석 총리가 저런 입장을 가지고 끼어들 판이 아니에요. 근데 저 끼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으로 총리가 흘러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당정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이런 대혼란을 겪는 문제가 야기됐다. 그런 지금 국민적 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저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본인이 아무리 정치적 지금 현재 꿈을 가지고 있다라도 저렇게 저 종묘 문제에 자신이 끼어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죠. 네. 국무총리와 서울시장 간의 충돌,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익표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장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SNS 통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도시라는 것은 개발도 필요하지만 보존도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와 기억은 한 도시의 정체성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2000년 당시에 하버드 건축학과 학생들이 왔는데 서울의 나이가 몇 세쯤 되냐고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 한 30세쯤 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년 도읍지라는 걸 믿기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서울이 개발 과정에서 그 과거의 기억들을 너무 많이 지워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세훈 그 시장이 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세운상가 지역의 낡은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 세운상가가 개발할 수 있는 그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고층화해서 마치 고층 아파트 빌딩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묘를 자기 앞마당처럼 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 유산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개발을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 될지를 원점에서 공론하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묘 인근 세운상가 개발은 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까지 그런데 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붙이면요. 종묘부터 해가지고 남산 그러니까 경관이 이렇게 도시 경관이 그냥 확 튀면서 녹지가 조성된다면은 이거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남산에서부터 태계로 을지로 또 종로 이렇게 해서 종묘까지 쭉 이게 축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정말 서울의 경쟁력과 함께 서울의 좀 전에 홍표 대표님 말씀대로 500년 그냥 도 없지 서울이 서울의 한성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사성도 살리면서 이렇게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란 것은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그냥 꿈꾸는 서울 방문 가장 큰 기억과 인상이에요. 그걸 이렇게 지금 현재 정부하고 강력단체가 이렇게 세운 낡고 다 쓰러져가는 세운 사구역 개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할 문제인가?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아무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도 베르사유 궁전 옆에 고층의 빌딩을 옆에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네,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수험생들의 예비 소집이 있을 예정인데요. 반짝 추위는 풀리지만 일교차가 큰 데다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먼저 기온 등 전반적인 날씨 상황부터 짚어보죠. 강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 초반 찾아온 반짝 추위가 풀리면서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함이 감돌겠고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수능 당일인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울 기온을 보면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일인 모레 아침 기온이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고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서 영하권 체감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게 더 좋겠습니다. 또 제주도 부근 해상은 내일 오후부터 수능 당일인 모레까지 비와 함께 물결이 최고 3m 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랑특보 가능성이 큰 만큼 섬 지역 오가실 분들은 여객선 지연이나 결항 여부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도 말썽인데요. 수험생들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에는 우리나라가 다시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대기가 정체하는 데다 아침과 밤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서 중서부 등 일부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시험장으로 향할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우선 예비 소집일인 내일 국내 오염 물질이 정체하면서 수도권 지방은 오전 한때, 충청도는 밤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연 최대 7만 3,000%의 고금리 대출 이자를 요구하면서 불법 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회사에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영상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연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가 경찰 수사관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방의 한 병원장이었던 피해자는 좋은 조건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렸다가 고통받았습니다.
대출금이 연체되자 일당은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병원은 물론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까지 연락해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에 3천만 원 이상,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도 밤새 불법 추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병원을 닫고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일당이 검거된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금리 대출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로 30대 총책 A씨와 조직원 등 1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피해자 553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 238%에서 최대 7만 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원금을 포함해 100%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요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올려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 한 피해자는 일당이 예비신부 처가와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를 보내면서 파혼의 해고까지 당하고 3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제 업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빌려서 갚아라. 그러면 그 돈도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난해 9월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6살 딸을 두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 큰 논란이 일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라고 권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거 동원된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숙소나 식사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 당시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영화관 스크린 앞에서 모포나 박스를 덮고 쪽잠을 자고 야외에서 선체 식사를 하거나 열악한 숙소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도 현장 경찰관들에게 숙소 환경이나 음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행위로 받은 388억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에 과징금 388억 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시장에 미치는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며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 방식에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 포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률이 암표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조항만 있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비교적 부과가 손쉽고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행위만 처벌 가능한 현행 법률도 개정해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전체가 단속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미가 관세 후속 협상을 타결한 지 2주가 다 돼가지만 합의 문격인 팩트시트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다 관세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석 달을 끌어온 한미 관세 후속 협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곧이어 합의 문격인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 발표까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2주째 깜깜무소식입니다. 가장 애가 타는 건 여전히 관세 25%를 부과받고 있는 자동차 업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에만 관세 비용으로 3조 원 넘게 썼고 영업이익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11월 정도에 판매되는 것들은 그냥 11월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두세 달 전에 나가서 거기에서 재고로 있으면서 재고 순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업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죠. 이에 정부는 자동차 관세 15%가 이달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1일로 관세가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양해각서 체결 시점으로 발효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한미 간 합의다 아니다라며 혼선이 빚어진 반도체 관세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도 미지수입니다. 앞서 정부는 타이완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가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문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관세 인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뒤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번에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도들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시에 시장으로서의 권한, 다시 말해서 사업 허가권, 그리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용도 변경이라든가 또 수익계약, 각종 이익의 특혜를 시장의 권한을 그대로 준 겁니다. 그게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세워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 사후의 모든 상황을 알고서 이재명 당시 그 도지사 지난번 2021년 국감 때 뭐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자 범인, 작물 나는 자 도둑.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본인은. 자, 50억 클럽에 가입한 이 사람들이 돈 받아서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 권리 책임 넘기고 작물 나는 자, 바로 실무자들, 유동규 등을 비롯한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그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몰아세웠어요. 자신 있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이고 그 중심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수뇌부의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죠? 자, 대장동 사건은 특혜 비리 개발 사건이고 7,800억 가까운 특혜 이익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공무원 범죄가 검찰 수사, 치밀한 범죄 과학기획수사에 의해서 기획범죄의 전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 이미 실형이 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 7,800억을 검찰이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왜 항소를 포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 국민들의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이거는 폭거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현안질의를 하자고 회의를 요청했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에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굳이 미리 알릴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리 그 정부 관계자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 개인적으로 접촉해보면 다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 사람들 안 부르고 우리끼리 이렇게 맹탕 현안 질의 하자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 주미애 민당은 정말 이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제대로게 현안 질의 관련된 주민들 즉각 비행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법치인사상 초유의질 아닙니까? 지극히 부당하고 전례가 없는 검찰의 검정검사를 그렇게 반해 분명히 인식하고 네. 자,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시간이 한참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자, 질서 유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시간이 한참 전에 종료됐어요. 네. 자,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3분입니다. 예.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
뭡니까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되었을 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 포기해야 됐다고 말했던 검사들, 즉시항고 포기하자 아무 말도 못했던 그 검사들 뭡니까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조작,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에게 불려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김건희에게 수사했다고 해놓고 무혐의 친 그 검사들 뭡니까 지금?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그 검사들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한마디도 말 못하던 검사들 바로 윤석열의 검사들이었죠. 지금도 그 검사들이 남아서 수사, 기소, 분리를 저항하면서 또다시 오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검사장 8명, 그리고 정유미 검사, 그리고 박경택 검사, 박영진 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 이름 내놓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했을 때 뭐 했어요? 박성재가 3,600개 구치소방 찾아낼 때 뭐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자,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유동규 검사가 몇 년 구형했습니까? 7년 구형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이 유동규 나쁜 애 아무래도 검사하고 짜고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 8년 선고했어요. 정민용 검사가 5년 구형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징역 6년 선고 때렸어요. 그래서 항소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더 징역형 내려달라고 항소하는 겁니까? 항소 왜 하겠다는 거예요? 징역형 내려달라고 항소하겠다는 겁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정리해 줄게요. 항소 기준에 따라서 이거 숨기고 있던 대검의 항소 기준이에요. 대검 예규 기준에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파요? 대검 예규에 이거 꼭꼭 숨기고 있던 거 내가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여기에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7천억 이런 얘기를 검사가 기소했는데요. 판사가 이거 비밀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 공소시효 지났어. 이러고 무죄 때린 거예요. 비밀 아니라는데 그러면 비밀인 내용을 갖고든지, 판사가 비밀 아니야, 공소시효 지났어, 그래서 면소야, 왜 항소했다는 거야?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머나 창피해, 어머나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남욱이 이야기했잖아요. 정일건 부장검사 아이 사진을 갖다 놓고 남욱을 불러다 놓고 너 아이들 보고 싶지? 네 배를 싹 다 갈라서 장기를 싹 꺼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이 있어. 아이들 보고 싶지? 그랬더니 정일건 부장판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일건 부장판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이따위로 조사한 거. 사실이라고 해요. 아니라고 했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정일건 부장판사를 5만 원 제가 직접 통화했는데. 저희가 검사한다고 불러서 물어야 되겠네. 김방배는 정일건 검사. 정일건 검사가 남욱에 이야기한 거예요. 김방배 거를 보니까 배를 싹 갈고 장기를 드러내서 아무도 못 보면서 한마디도 하고 아이들 사진은 어디서 김방배는 나왔어요? 오늘 다 판사가 없다고 다 불러. 이런 검사들 부르지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어. 이 검사들 옹호하고 싶은 거예요? 배가 검사를 옹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800원 이거 걱정하세요. 무식하게 법대 목숨으로 하세요. 법대문이 어떤지 한번 읽어나 보라고. 네, 서영교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지금 현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보셨는데요. 저희는 이 내용으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그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금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못 찾는 건가요?
찾을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예.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민사소송이 시작됐죠. 물론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열리진 않았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디까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야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환수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한 소송을 잘 수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 등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입니다. 즉 같은 지위에서 같은 위치에서 원고가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예. 증거를 통해서 주장을 한 다음에 이제 법원을 설득해서 자기 주장이 이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소해서 이길 수가 있고 또 그 후에도 상대방 패소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네. 강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숨겨놓았느냐, 결국은 그것까지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좀 더 수월하게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 개입을 해서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런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검사가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상급심에서 좀 더 다퉈보고 싶었습니다만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기회가 사라졌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당이익에 대해서 추징을 하느냐 혹은 민사를 통해서 알아서 그것을 반환을 받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성남시에서 그럼 지금 이제 1심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들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전략이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을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예. 보통 저희도 이런 유사한 소송들을 할 때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된다면은 형사 절차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고 또한 범죄 사실을 증명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그대로 민사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고 측에서는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당히 큰 전략의 차질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또한 최고의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인으로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부당한 일은 확인이 된 거죠. 이제 부당한 일을 통해서 얻은 범죄 수익 등이 얼마나 되느냐 그 액수를 확인받아야 되고 또한 어디에 은닉했느냐 이걸 찾아서 집행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을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YTN 보도를 통해서도 추징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추징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국회에서 추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 형태의 추징을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추징은 다 같은 거 아니야라고 보자면은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나오는 보도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혼란의 이유가 두 가지 종류의 추징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을 했죠. 배임죄는 피해자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추징 못하는 거다. 이 말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사기나 배임이나 이런 경우에 범죄 수익을 추징은 국가가 가져가는 건데요. 국가가 가져가 버린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 애초에 추징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원칙적인 추징이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재산을 은닉해놓고 누가 어디에 돌려놓고 숨겨놓고 다 썼다라고 해버리면은 피해자의 재산적인 피해는 확정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추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형태의 추징이고 여기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부패 범죄의 경우에 특별하게 국가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서게 되는 것이냐면은 이 관련 범죄 부패재산 몰수법에 여기에서 몰수와 추징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부패 범죄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먼저
이런 재산들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징한 다음에 국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예.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형태의 추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검사가 시도했던 것이 이러한 특별한 형태의 추징이었는데 1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부패재산 몰수법 관련해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1심 판사가 볼 때는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대한 규모의 그런 추징이 다 기각이 됐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2심에 항소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의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추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아니 배임은 피해자가 있으니까 추징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네. 소송으로 찾으면 됩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일부만 말한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형법상의 추징이 아닌 이 부패재산 몰수법상의 추징이 있고 여기에서는 사실 상급심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사라졌다는 게 사실 현재 문제가 되는 그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징이 이제 나라가 돈을 뺏는 건데 네. 부당 이익금을 뺏는 건데 김만배 씨의 경우에 그 재산 2천억 원을 국가가 묶어놨었는데 이 중에 지금 1,600억 원을 당장 돌려줘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몰수 보전 조치를 했던 것이죠. 네. 근데 네. 몰수 보전 또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추징을 해야 되고 또 몰수를 해야 되고 또 추징을 해야 되는데 네. 당장 이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이때는 일단 묶어놓는 겁니다. 일종의 가압류 같은. 그렇습니다. 예. 처분을 하지 못하게 일단 동결 조치를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게 확인이 되면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2천억 원이나 굉장히 어렵게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가지고 묶어둔 게 합해봤더니 2천억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인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피고인들만 항소했기 때문에 네. 2심으로 올라가서 상급심에서 이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다만 더 늘어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됩니다. 예.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풀어주고 싶지 않아도 풀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제가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이라면은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풀릴 가능성, 뭐 풀린다고 봐야겠죠. 예.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민사가 예. 있기 네. 때문에 민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원고고 네. 또 피고가 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딘가로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써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민사소송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들 아마 이미 해놓았을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형사에서 유무죄가 갈린 부분이 민사에게 영향성이 있다 없다 또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1심 형사재판의 결과 그대로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확정된 결론이라면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민사법원도 역시 그걸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네.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훨씬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번 1심 재판에서 아직 피고인들을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은 아닙니다. 예. 다만 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않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영향이 없냐라고 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번 형사 1심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민사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 민사 재판에서는 이들이 이세상종 일당들이 벌인 행동들이 무엇이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볼 때는 배임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잘못인데 예. 그럼 배임 액수가 얼마냐 등등 또는 비밀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언제 어떻게 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 민사재판의 판단은 네. 형사재판의 판단과는 약간 다를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5% 넘게 늘어난 1,5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매출은 7조 4,008억 원으로 1.4%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3,103억 원으로 194%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2025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에어컨 애프터 서비스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고객을 조사해 부문별 1위를 발표하는 제도로 에어컨 AS 부문은 올해 신설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 주 일본 도쿄를 찾아 도쿄 포럼 2025를 참석합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를 짚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과 평택시가 손을 잡고 평택 항만을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항만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평택시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항에 위치한 기아 현대 글로비스 사업장에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이 있는 내일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가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등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일부 중서부 지역은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청주 4도, 창원은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초반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